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아침 9시 48분입니다. 오늘 뭐 하다 NG가 좀 많이 나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미국은 어제 다양한 악재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다양한 악재가 뭔지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유럽 주식시장 개장하기 직전에 나온 영국 CPI가 하나가 악재였습니다. 9.8이 예상치였는데 사실 9.8이라는 예상치도 높은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긴축 우려가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확증 편향 이런 걸로 인해서 예상치들을 좀 높게 잡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높게 잡은 예상치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뛰어넘어 버렸으니 시장은 충격을 받을 만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렇게 이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바로 직후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인 것은 아니고, 신기하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이게 좀 시장에 이렇게 반영돼서 시장이 하락하는, 점진적인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정작 지표 발표 나온 직후에는 조용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그로 인해서 일단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영국 CPI에 의한 긴축 우려 이런 걸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독일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정작 영국 증시는 0.3%밖에 안 빠지긴 했는데, 야, 왜 영국은 얼마 안 빠졌냐 싶어서 영국 차트를 한번 봤더니 원래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줄어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1, 2%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하루 1, 2%씩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저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네, 이번에 저런 악재가 나왔다고 해도 딱히 변동성이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저변동성으로 흘러가고 있고, 뭐 물론 그리고 인플레가 저렇게 심각할 걸,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저렇게 심각할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0.3%밖에 안 빠졌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없는 증시이긴 했다. 그래서 0.3%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뭐 1%씩 빠진 거와 비슷한 그런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저변동성 상황에서 이 정도 빠진 거면 좀 많이 빠진 거긴 하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 그래서 뭐 유럽 증시가 다 같이 빠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참고로 이쯤에서 이제 유럽 증시 모습을 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독일 증시를 좀 먼저 좀 볼까 합니다. 독일 증시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긴 했어요.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이 자리를 넘기 위해 애썼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넘는데 5일 걸렸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가니까 랠리가 나왔던 건데, 이걸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시키면서 이 라인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긴 한 건데요. 사실 요즘 같은 이렇게 짜불짜불 어떤 저변동성 상황에서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1, 2주간의 상승폭을 하루 만에 되돌리는 일은 사실 상당히 자주 보이는 흔한 조정의 패턴들 중에 하나예요. 하락 전환이 아니고 조정의 패턴 중에 하나라고요. 물론 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자면요. 이 저항을 다시 돌파한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저의 경험상은 그래요. 이렇게 올랐던 증시가 이렇게 하루 만에 폭락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바로 증시가 이렇게 V자로 아래로 이렇게 바로 꺾이는 경우는 일단 저는 잘 못 보긴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이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어떤 몇 번 더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시장이 아예 추세적으로 빠지는 경향을 받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상은요. 이렇게 한 번에 잘 죽이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저의 경험에 의한 거고, 요즘 시장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저항 자리를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테스트 하는 거 잘 보고 못 넘어가면은 다시 꽝이에요. 못 넘어가면 아래로 계속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일단 제 의견은 이렇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죽더라도 고점 확인 몇 번 더 하고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지지선은 붕괴시켰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 까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지지선 붕괴됐으니까요. 자, 영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이 사실 뭐 여기저기 많이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종가상으로 보면은 중요한 지지선을 사실 붕괴시킨 건 아니에요.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왔죠.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지선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리에 지지선을 끌 수 있긴 한데 영국 증시는 아직까지 어쨌든 강해요. 이 역시 어떤 뭐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 거 알고 있었어. 나 인플레이션이 서프라이즈해도 놀라지 않을 거거든. 뭐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얼마 안 빠진 거잖아요. 그죠? 독일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보였다라는 거.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별로 그렇게 차트 모양 자체가 지금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얘도 뭐 물론 독일보다 어쩌면 건전한 모양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심심찮게 무거운, 엄청나게 무거운 전고점 자리 부근의 저항 뭉태기에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이제 버벅거리는 좀 힘드는 그런 구간까지 오긴 왔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달, 12월 달에 21년 11월, 22년 1월 달 여기부터 올라와 갖고 1년 내내 거의 6개월, 8개월 내내 저항을 누적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다시 올라왔으면 이게 쉽게 갈 수 있겠냐고요. 그죠? 가더라도 엄청나게 버벅버벅 해야 되고 매물 소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8달 동안 못 넘었는데 넘어가려면 몇 달 더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왔으니까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일단 악재가 나왔고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하락 마감을 했다는 거. 근데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튼 뭐 영국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 각각에 대한 반응을 오래간만에 좀 살펴본 거고요. 경제 지표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넘어온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 악재를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넘어온 건데 자, 그래서 어젯밤에 또 뭐가 있었냐? 유로존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GDP도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물론 뭐 그렇게 쇼크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뭐 적당히 안 좋게 나왔죠. 0.7이 예상치였는데 GDP가 0.6 나왔고 뭐 4.0 예상치였는데 3.9 나왔으니까 잘 나왔어요. 근데 GDP도 살짝 둔화의 경향 정도, 뭐 예상치를 살짝 밑도는 뭐 실망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요것도 일부 시장 분위기에 악영향을 좀 미치긴 했겠죠. 요것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이 또한 역시 조금 예, 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둔화된 정도. 하지만 물론 예상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이래서 혼조한 것 같기도 해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수치를 높게 잡아놓은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낮게 잡아놓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좀 혼조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겠죠. 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지표에 관한 예상치들은 좀 낮게 잡아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인플레는 높다라는 인식들이 있으니까 인플레 관련된 물가 지표 관련된 건 예상치를 좀 높게 잡아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연착륙 고민, 경착륙 고민 이런 것도 시장이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다들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구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런 지표들이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부 지표들이 뭐 예상치보단 좋게 나왔지만 전년도에 뭐 그러니까 지난번 수치에 비해서는 좀 안 좋게 나왔다 요 정도. 이거는 좀 안 좋게 나왔죠. 리테일 세일즈가 0.8이 지난번 값이었는데 0 나왔으니까 예상치보다 뭐 아래쪽으로 나왔다. 하여튼 뭐 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좀 뭔가 안 좋게 나오긴 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와 뭐 인플레 우려 등을 불렀다라고 보면은 적합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나온 게 FOMC 의사록 공개였죠. 여기 보시면은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여기선 무슨 내용이 있었냐? 사실 뭐 뻔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전부 다 뭐 어떤 연준의 긴축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여기서 조금 더 시장의 반응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다양한 경제 지표들의 안 좋게 나온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일단은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하긴 했죠. 하락을 했는데 이제 FOMC 의사록 공개 나오고 나서 의사록 공개하고 나서 일단 장중에 이렇게 잠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급등에다 다시 되돌리긴 했지만은 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 뭐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이 시장에 잠시 좀 안심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FOMC 의사록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 재확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긴축의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거.
긴축의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한마디 써 있었거든요. 그거 한마디 보고 어제 시장이 급락하다가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일부 늦출 수도 있다라고 밑밥을 깔아놓는 거지, 그게 당장 긴축의 속도를 늦추겠습니다가 아니죠. 어젯밤 의사록의 주된 내용은 나 긴축하고 싶어. 인플레가 아직 잡히지 않았어. 인플레는 너네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아직 끝난 이슈가 아니야라고 강조를 한 게 주된 내용이었죠. 그 와중에 이제 긴축의 속도를 잘 되면 늦출 수도 있어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제 그거 한마디 갖고 이제 시장이 좀 꿈틀했다가 다시 되돌렸다라는 거 정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뻔한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뭐 그 예전에는 계속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하더니 지금은 나와서 어떻게 돼요? 뭐 CPI가 좀 둔화가 되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뭐 정상적 2%의 목표치에 한참 멀었다. 갈 길이 멀다. 인플레는 여전히 심각하다. 피크아웃이라고 확인된 게 없다.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뉘앙스가 그거라고요. 우리 빨리 긴축을 해서 인플레 잡고 싶은데, 근데 경기가 죽을까봐,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올까봐 싶어서 50으로 올리냐 70으로 올리냐 그거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 경기 침체 우려를 자기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bp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 올까 봐요. 그런 거가 일단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시장의 악재가 완전히 다 해소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밤에 있었던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사실 특별한 건 없었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보면 요즘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하락할 때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부 미국 증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저는 중요하게 보지는 않지만 200일 이평선 같은 거에, 뭐 200일 이평선 부근 같은 거에 와서 그런지, 일단 하여튼 그 때가 돼서 그런지 일단 악재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기는 해요.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악재들이 없던 것도 아닌데, 근데 하여튼 이 갑자기 어젯밤에 모든 악재들이 확 쏟아져 나오면서 일단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요. 당연히 이제 다시 재료가 긴축 우려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고요. 뭐 전 종목 거의 다 빠지긴 했죠.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할 건데, 아직까지 이게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어떤 좀 명확한 좀 저항이 누적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래도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굳이 어떤 기준을 찾자면요, 요 자리 8월 12일 날 이 장대양봉의 종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4280입니다. 4280. 지금 어제 종가는 4276이거든요. 4280을 살짝 깨긴 깼는데, 이 4280을 강하게 붕괴시켜 놓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숏배팅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솔직히 지금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지수만 봐서는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어젯밤에 이 하락한 걸 가지고 5일선 터치한 건데, 이 정도를 갖고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은 어제 이 하락이 눌림일 수도 있는 거예요. S&P를 보자면요. 그래서 이 4280이라는 자리를 붕괴시키는지 잘 보자. 4280이 강하게 붕괴돼서 완전히 저 자리를 밑으로 내려앉히면은, 그럼 이제 어떤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고 4280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볼 수 있다. 아래쪽으로 꺾인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4276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제 하락은 뭐 어떤 단순한 그 눌림이나 조정 정도로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기준을 좀 잘 잡기가 좀 편한데요. 대략적으로 13,320이나 13,33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이 자리가 보시면 지난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동안 싸웠던 자리고요. 이 자리를 넘어서자 레벨업이 됐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하려면은 저는 13,330 정도는 종가상으로 시원하게 붕괴시켜야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눌림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시장이 방향을 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게,
위에서 이 아래서부터 올라왔던 이 수많은 에너지들을 전부 다 없애야지 이게 아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는 패턴들이 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이 여기 있는 이 매수 여기 아래서부터 올라오던 이 매수 세력들을 없애는 방법이 위에서 오랫동안 특정 자리에서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꺾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오버슈팅, 한 2, 3거래일 정도 오버슈팅을 했다가 여기서 적당히 저항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확 꺾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이 급속히 꺾는 게 그 약간 좀 급진적인 방법, 오랫동안 저항 누적시켰다가 빠지는 게 약간 좀 어떤 좀 완화적인 뭐 그런 하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지금 최근에 이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모습들이 일단 그 어떤 곳에서도 일단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보이는 하락으로 전환하는 패턴들이긴 해요.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꼭 전형적인 패턴으로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뭐 지네 멋대로 갑자기 이렇게 V자로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일단 전형적인 그런 패턴은 아니니까 조금 의심을 하긴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도 아직 붕괴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어제 하락 이런 거는 뭐 눌림, 뭐 상승 중 눌림 이런 걸로 일단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전 계속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이 계속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좀 그 불안불안해 보이는 점이 빅스 같은 거,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 빅스 같은 것도 꾸준히 이렇게 떨어져 주면서 좀 이런 점들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점들이 지금 안정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보시면은 한 지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빅스가 계속 안 죽고 있죠.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는 한 19.7 뭐 이 정도 자리일 것 같은데요. 빅스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5, 6거래일 동안 안 죽고 있고 계속 하방 경직성을 누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죽일 거면 어젯밤에 빨리 죽였었어야 되는데 양봉 달고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조정을 끝내고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긴 하죠.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나서 완화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 어떤 좀 느린 변곡의 그런 패턴일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UVXY는 지지력이 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뭐 계속 들고 있을 만한 근거는 있긴 있어요. 여기 8.9자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종가상으로 8.9를 붕괴시킨 것은 아니니까 일단 뭐 버텨볼 만은 하긴 한데, 이게 상승 마감이 아니고 하락 마감이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껄끄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살아날 가능성은 이제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4거래일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긴 한데, 이 자리 붕괴되면 8.9 붕괴되면 빨리 도망가야 되긴 합니다.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빅스나 UVXY 같은 이런 변동성 관련된 상품들을 보고 있으면 미국 증시 상황이 약간 좀 불안불안하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가능성, 이렇게 올라가던 미국 증시가 꺾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패턴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패턴들은 아니니까 이게 맞나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도 않았으니까 계속 저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 살펴봤고요. 어제 뭐 금리들은 올랐습니다. 금리들은 긴축 우려 이렇게 하니까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재밌는 건 단기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들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서 50bp를 올리든 75bp를 올리든 기준금리는 올라갈 거니까 어쨌든 간 단기물 금리는 뭐 시간 문제지 조만간 오르긴 오르겠죠. 하여튼 어젯밤에 긴축 우려 이러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계속 상승이 진행 중이긴 한데, 단기적으로요. 위쪽에 저항이 많은 거는 분명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얘도 아직까지 솔직히 반등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는데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이 정도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것도 일단 당연히 다 급락을 했을 거고요. 그죠? 삼성전자 오늘 안 좋을 수 있겠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긴축 우려라고 했으니까 일단 상승하는 게 맞긴 맞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어떤 저항 106.6, 106.7 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 테스트를 몇 거래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위로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모습들, 중요한 저항 앞두고 몇 거래일째 저항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림으로 일단 봐주긴 봐주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이 밑에서 올라오던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밑에서 올라오던 이 강력한 추세의 힘도 있고 어젯밤에 재료도 긴축 우려라는 게 또 나왔으니까 FOMC 의사록에서 또다시 긴축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 지켜볼 거고요. 어젯밤 저기 금리 인상 확률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CME 그룹에서 산출하는 건데 이 금리 인상 확률을 이렇게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75bp 인상 확률은 35%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지표 발표하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50%를 좀 넘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넘겼었다 다시 일단 되돌리긴 했습니다. 이게 계속 잘 봐야 될 거예요. 50bp 올리냐 75bp 올리냐를 계속 지금 시장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긴축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는 35%다라는 거. 지표 몇 개 꿈틀꿈틀 잘못 나오면 75bp 인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다 봤고 저기 참 어젯밤에 그 천연가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사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모 아니면 도인 자리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잡으셨던 분들 지금 여기는 하방 포지션을 한 숟가락 더 얹든지 아니면 더 얹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하든지 그런 결정을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아직까지 이 정고점을 여기를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에 걸린 거예요. 여기 어딘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거든요. 9.34. 근데 여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지금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해서요. 특히 유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 잘 봐야 돼요. 9.34 저항 자리 잘 봐야 됩니다. 9.34 저항 테스트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아직 숏 포지션을 포기하긴 좀 이를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자리는 현금 있으시다면 천연가스를 하방 포지션을 더 얹어볼 수 있는 중요한 저항 자리이긴 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다시는 안 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다시 왔으니까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 약간 좀 떨떠름하고 좀 굉장히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다시 도달했다라는 건 더 올라갈 의지가 있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수 세력이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자리 다시는 올라와서는 안 됐었는데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일단 좀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긴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9.34라는 중요한 저항 자리에 도달했고 이 자리 어딘가에서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으니 일단은 오늘까지 일단 좀 잘 버텨볼 만은 하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숏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어떤 위험을 크게 감수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지켜볼 건지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긴 해요. 이 자리. 지금 당장 포기하기는 솔직히 근데 좀 이르다라는 거. 9.34 완전히 돌파한 차 가는 거 이런 거 확인하고 포기를 해야지 아직은 숏 포지션 포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어젯밤 미국 증시하고 천연가스 좀 대충 살펴봤습니다. 어젯밤에 그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중요한 지지선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추세를 결정짓는 지지선 자리. 일단 뭐 상승 마감했으니까 일단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하여튼 지지선 테스트 계속 진행 중이다. 달러화는 저항 테스트 진행 중이다. 요게 앞으로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 하여튼 그죠 하루 이틀 만에 저기 결정이 안 나죠. 한국 증시 넘어왔는데 뭐 일단은 개파락 출발해갖고 반등하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한국 증시도 강해요. 한국 증시도 강하긴 강합니다. 일단 330이 붕괴가 됐으니까 얘는 중요한 지지선 일단 붕괴된 거죠.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 상승 에너지를 누적시켜 놓고 못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 확대시켜서 2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고 비교적 급하게 빠지는 그런 패턴이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패턴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오랫동안 상승 에너지 누적시켜 놓고 가야 될 때 못 가고 지금 밀렸다라는 게 전 더욱더 치명적이라고 봐요. 물론 여기서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 330 부근을 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절차 정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330 붕괴됐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베팅해 보자고요. 330 넘어가기 전까지 330 부근에 올라오면 계속 이제 한 숟가락씩 하방 포지션을 얹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요한 지지선이 1190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 붕괴됐으니까 얘도 일단 방향 전환 일단 됐다고 볼게요.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둘 다 일단 방향전환 됐다라고 볼게요. 일단요.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전환 됐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당장 시장이 미국 증시가 막 꺾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게 빠지더라도 서서히 빠지거나 아니면 반등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여전히. 일단 방향전환 됐다라고 가정하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이 추격은 하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뒤통수 많이 맞을 것 같고 330 부근 올라오면 한 숟가락 혹은 코스닥 같은 경우 다시 1190이나 뭐 이런데 부근으로 올라오면 한 숟가락 이렇게 하방 포지션을 얹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부로 일단 방향은 전환됐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일단요. 다시 330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다시 코스닥 150이 1200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늘 저기 코스닥 아니 저기 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15원에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원, 15원 여기 박스권이죠. 15원 넘어가야 이제 다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거고 7원 붕괴돼야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는 건데 박스권이니까 아직 할 말 없죠. 오늘은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의 약세 추세는 잘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좋기가 어렵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죠. 하여튼 그저 삼성전자고 뭐고 일단 다들 그 저항들이 많은 구간이라서 하여튼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